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항상 금요일에 모시는 이재정 의원님 모시고 오늘 정치 얘기 본방에 모신 데 이어서 정치 얘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뵈면 제가 금요일날 항상 금요일이라서 반갑다는 말씀 드렸죠. 네. 예, 오늘은 또 단축 수업이라서 더욱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드리는 기쁨은 아닌 것 같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예. 예. 자,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아까 조혜진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분명한. 근데 제가 언론으로서 정리하는 사실과도 약간 해석과 견해 차이가 있는 것 네. 같고요. 일단 저희 그러니까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의혹의 핵심은 검찰의 누군가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에 건넸고 야당이 그 고발장대로 고발을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게 어떤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뭐 의원님 가장 잘 아시겠지만 무언가가 야당에 전달이 됐고 누군가가 그 다음에 그 전달된 거와 거의 토시도 틀리지 않고 고발이 됐다는 사실 하나랑 네. 그 다음에 김웅 의원이 맨 처음에 전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서류가 거의 그것과 또 똑같고 네.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고 의심받는 사람은 거기 텔레그램 상에 손준성 보냄이란 분명한 게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입니다. 손준성 보냄이란 게 분명히 있는데 대검 감찰에서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요 나오는 거는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조작되지 않았다면 상당 부분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법조인 씨가 어떻게 보세요? 뭐 동명이인 손준성이 예. 있지 않는 한은 그 당시 김웅 의원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탐색해서 손준성이라는 사람을 찾아낸다면 예. 그 검사로 특정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의 드러난 정황으로 봐서는 그런 예. 상황이라면 다른 가능성을 입론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예. 예. 손준성 검사는 근데 이게 조작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텐데 전면 부인이랑은 좀 약간 생소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예. 이게 예. 참 민망한 얘기긴 한데요. 예. 법조인으로서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김웅 검사의 초기 태도였어요. 예. 통상은 예. 드러날 때 드러날지라도 예. 증거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를 때는 전면 부인이라는 게 가장 예. 손쉬운 선택이죠. 흔한 예. 법조인들의 태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송 검사의 태도가 전 새삼스럽지 않았고요. 예. 오히려 그 상황에서 몇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차라리 다음을 송 검사의 항변하는 태도가 것. 더 익숙한 그렇죠. 태도였다 이 예, 말씀이시죠? 통상 예. 그 당사자로서 짐작 가능한 예. 선택 가능한 예. 가장 손쉬운 입장인 것 같아요. 김웅 네. 의원님은 좀 당황하신 게 아닌가 싶었고요. 예, 그죠? 맞습니다. 전화도 갑자기 받고 뭐 술도 한잔 하시고 맨 처음에 받았다고 본인이 그러셨으니까. 근데 아무리 술을 드셔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본인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었기 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 지점이 바로 그 손준성이라는 사람의 신분과 또 그것이 하필 당사자인 자기가 국민의힘의 또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를 뛰던 당시 직전에 함께 근무하던 예. 검사가 그것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그 항변할 때도 사용을 했는데 선거 며칠 전 되면 후보가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럴 새가 없다. 예. 맞거든요. 예. 맞거든요. 예. 하지만 이 사건은 뭐가 다르냐. 검찰의 현직에 있는 직전의 동기가 그것도 총장 직은에 있는 동기가 고발장을 자기한테 전달한다? 예.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기억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본인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선거 뛸 땐 정신없거든요. 예. 정신없거든요. 예. 하지만 그 텔레그램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텔레그램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지점에 있어서 당황을 한 거죠. 급작스럽게 들어오는 취재에 당황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웅 의원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은데 기억이 어떻게 딱 거기 안 난다 그러셔서 참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이 부분이 참 가서 그리고 어제도 정점식 의원님도 어떻게 딱 그 부분이 또 기억이 안 나고요. 누가 전달받아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나기 쉬운 부분인데 중요한 고리들인데 왜 그 부분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어제 발표한 그 발표의 태도를 보면 어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나오셔가지고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이 아니군요. 어제 어떤 분 말씀이었지? 이게 하도 여러분들 뵙다 보니까 어제 누구였습니까 우리? 하여튼 어제 양기대 의원님 이쪽에 계셨고 저희 드디어 치맥기가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계속 다루시다 보니까 흔들라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제가 지금 있습니다. 놀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의 그 태도 말씀하시는 태도가 강성 지지자들한테 시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뭐 저도 동감합니다. 뭐냐면 이 어떤 당당함. 네. 예? 그런데 그 어떤 그 태도는 어떨 때였냐면 언론에서 어떤 근거 없이 뭘 제기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기하고 본인한테 어떤 근거도 못 대면서 비난을 할 때 반박하는 태도였거든요. 그게 당당하려면.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은 대단히 어떤 여러 가지 해명해야 될 근거가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근거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태에서 화를 이렇게 내는데 깜짝 네, 놀랐어요. 저는 맞습니다. 그건 어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의 그 분석을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뭐냐면 아주 저는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 검찰 조직이 든든한 검찰 조직이 있다고 믿고 아직도 뭐 총장 때 버릇을 못 버리고 저는 홍준표 후보의 말씀이 가끔은 전곡을 찌르는 데가 참 많다는 생각은 정말 가끔 해요. 보면 아주 그 호불호를 떠나서 아주 속이 시원할 때가 좀 있을 정도로 근데 저는 어제는 그 말씀에 저건 그 태도가 맞다라고 저는 공감을 했었어요. 뭐냐면 검찰 조직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 나한테 누가 니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딱 말을 막아놓고 내가 알아서 수사할게. 이런 태도가 아닌가. 근데 어제는 정말 부적절했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강성 지지자 일부는 호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지를 하면서도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당사자가 명쾌하게 해명해 주길 바라면서 그분들은 좀 땀을 쥐고 심할겠죠? 보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어떤 해명도 아니고 저 태도 자체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만약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아까 제가 조혜진 의원님한테 드린 질문을 다시 하면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전달 과정이나 작성 과정에 개입을 했다면 검찰이 개입을 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네. 검찰이 야당에 고발장을 넘기고 야당은 그 고발장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 이런 게 드러났을 때 그 자체는 뭐 큰 문제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이건 야당 패널들 모시면 꼭 여쭤보는 건데. 네, 저희 그 법조인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죠.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관여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법적 책임을 지울 만큼의 증거가 드러나겠는가? 그건 안 드러나게 가능성이 크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은 것과 별개로 본인이 지금 심판을 받겠다고 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나와 있는 정치 공론화장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서는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게 상식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내용들 안에 보면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건 손준성 검사가 굳이 자신이 관련돼 있지도 않은데 김건희 씨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검찰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정말 다분히 개인사와 관련된 총장 개인 내 가정사까지 언급을 하면서 고발장에 넣었어야 하는가. 검사 동일체라는 제 농담을 그냥 지나치셔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네네네. 검사 동일체라는 말 자체가 조직을 보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라서 참 학술적으로 만들어진 말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검찰을 개혁할 대상의 말로 사실은 이제 희화화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도 참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동의가 됩니다. 심조사한 농담이었는데 이 의원님이 그냥 지나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좀 약간 현타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추정하세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 손 검사의 연루가 드러났는데 그럼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추정하세요? 정치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기류가 있겠죠, 거기도. 지금의 지지율 변동,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어쨌든 상승세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입장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만 하더라도 의원들 내부에서는 의견들이 분분하다고 그렇겠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말 윤석열이 아니고도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에서는 빠져나온 상황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조금 외롭게 될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이건 뭐 제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물론 지지율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드러난 순간에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 때 국민의힘이 고민이 시작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순간에 또 보호하다가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다고 그 순간에 또 카드를 확 버리기도 또 그때 가장 큰 고민이 시작될 텐데, 제가 국민의힘에 뭐 예를 들어서 언론으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그때는 어떤 명확한 태도를 취하시는 게 당과 선거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되는데 모르죠. 거기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시죠. 근데 거기 다른 후보님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네, 결과 나오면. 맞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어쨌든 가장 사이다 발언으로 현실 판단도 최근에 들어서는 홍준표 대표가 예. 굉장히 무르익으셨어요. 예. 내뱉는 말마다 사실은 좀 뭔가 뭐 우리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워낙 이제 구태한 방식의 발언들로 또 희화화되기도 예. 했었고, 특히 뭐 남녀 차별이라든지 뭐 젠더 폭력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다라든지 네. 해서 굉장히 시대에 동떨어진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막말 파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되려 좀 그러니까 숙이된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해서 좀 뭐 많이 변하신 것 같긴 해요. 시원하세요 보면. 예. 네. 근데 글쎄요, 지지율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남은 대선 시간표에서는 여전히 출렁일 수밖에 예. 없고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홍준표 후보가 대안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건 예.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당의 태도를 예. 고민스럽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조혜진 의원님 그 예를 들어 제가 그 질문 드렸어요. 저는 야당 패널 나오면 다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네. 만약 송 검사가 직간접적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윤 후보는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대답이 다 다르세요 보면. 네. 그런 만큼 그게 만약에 그렇게 드러나면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히 어떤 고심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일 겁니다. 근데 조혜진 의원의 입장이 소수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사실로 드러난다면 예. 책임져야죠. 그 예. 말조차도 어떤 말 자체 에너지가 될까봐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좀 말을 가리시는 근데 것 제가 같은데요. 그 사실로 드러난다면을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꼭 어떤 구분을 짓냐면 그 사실이란 게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네네. 윤석열 후보의 직접적인 관련이 증빙될 때 그건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손준성 검사까지를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죠. 질문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정적으로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평소에 야당 정치인분들이 유사한 사건에 예. 만약에 같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면은 응당 그 책임은 윤 전 총장이 져야 된다라고 예.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예, 꽤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그 말을 삼가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 예. 속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판단은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봤지만 일단 손준성 검사의 연루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이 딱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 순간에 아직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뭐 쉽게 출렁이거나 이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에는 네. 좀 지나야 되니까. 근데 그 순간에 국민의힘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나중에 손절을 하려고 그러면 이때도 분명히 태도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드러난 순간 또 지금의 지지율 보면 또 후보를 버리는 것 같고 거기 진퇴양난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만약이 아직까지 가정이기 때문에. 뭐 당 지도부까지 하시는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신 분들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우선 보호를 한다고 해서 뭐 예. 귀한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예. 이제 개인적 인연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당을 위해서 당에게 족쇄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이 자리에서 고해하자 치면 그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는 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사실 제가 그 장모님 관련된 의혹을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던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 얘기가 또 수긍이 되면서도 네. 항변하기가 쉽지 않은 지점들이 굉장히 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결국은 우리 당이 우리 정부의 총장으로 윤 총장을
세우면서 그때 이제 청문회 과정을 서포트하고 저 역시도 대변인으로서 옹호를 하는 과정들은 여전히 윤 총장에 대한 지금의 날선 비판이나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화살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들을 정치를 조금만 해봐도 충분히 알거든요. 국민의힘은 정말 대선까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이끌 생각을 한다면 국민의 상식과 좀 맞추어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정말 국민의힘을 향한 조언입니다. 지지버린 조언입니다. 하지만 저도 속내는 또 다릅니다. 여러 속내는 후보, 뭔가요? 여러 민주당의 후보 캠프에서는요. 다양한 계산들을 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전략가들마다 또 다를 겁니다. 윤 후보가 유지하는 게 낫다라는 사람과 홍준표 후보가 훨씬 두렵다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객관적으로 그냥 상황을 추정해 보면요. 이게 진영 대결이 될 테니까 누가 이겨도 49대 51 뭐 크게 뭐 아주 박빙일 것 같은데요. 그 박빙인 상황에서 과연 홍준표 후보가 여당으로서 보시기에는 상대하기 쉬울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상대하기 쉬울 것인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보면 그 박빙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저도 판단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특정 캠프에 몸담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바라볼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에 결론을 낸 겁니다. 다만 이제 2위 주자나 3위 주자, 그러니까 후발 주자 입장에서는 판이 한번 바뀌어야 이제 여지가 생기지 않냐는 그런 전략적 기대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것이 윤석열이 연루된 이런 사건 자체가 우리 헌정사에서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랑 또 개를 같이 하기 때문에 뭐 그 판단도 틀린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캠프 내부에서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모두가 한 얘기가 정세적인 판단을 넘어선 이건 정말 마땅히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져야 될 사건이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게 만약 어떤 윤석열 후보를 떠나서 정말 검찰이 야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고 그 고발장이 그대로 고발이 됐다면 이건 정말 이건 어떤 정파를 떠나서 용납하면 안 될 문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법조인 출신 이제 국회의원 친한 분들과 이제 뭐 사적인 톡 같은 걸 하면서 제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드러나는 사실들이 제가 검찰을 경험하고 또 공안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들의 변호를 여러 차례 하고 법정에서도 핏대를 흘리면서 싸워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의 검찰의 모습이 여전히 이렇다는 걸 저조차도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저조차도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내심 없지 않다는 진심으로 거죠. 저도 그 부분엔 동감하는 게 저도 아니길 바랐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건 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검찰이 자신들의 어떤 조직 혹은 조직보다 더 작은 어떤 구체적인 몇 명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전체가 그렇지는 절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 구체적인 몇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을 이용하고 뭐 얘기하기도 정말 불쾌할 정도로 그거는 용납되면 그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하고 김웅 의원은 분명히 제보자의 자꾸 신뢰를 문제 삼는데 저는 그건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언론사도 이제 어떤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제보자는 물론 사회 정의를 위한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제보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 제보가 왜곡됐으면 그 제보는 범죄 행위고 그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되는 그 사람 자체를 고발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동기에 의해서 제보를 했는데 그 제보가 결과론적으로 정확하고 팩트가 정확하고 결과론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면 그 제보는 훌륭한 제보예요. 그냥 그 제보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근데 자꾸 제보자 문제를 삼으시는데 저는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다만 그 제보자가 자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조작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렇지만 조작이 아닌 그 제보 자체는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제보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건 아무 상관이 없는 제보예요. 그거는. 근데 자꾸 제보자를 무슨 뭐 이분이 A라는 사람이 B냐 B라는 사람이 전 듣다가 쫓아가다 저도 놓쳐가지고요. 누가 누굽니까? 들으셨습니까? 그 당사자로서도 이제 본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취재를 받으면서 이도저도 아닌 대답을 하면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추론하는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요. 이 의원님은 좀 확인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니 뭐 저도 그렇지만 공익제보자를 대하는
적절한 태도가 아닌 거죠. 누군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우리가 폭력적이었던 거죠. 예. 거기서 멈추는 게 맞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은 스피커를 공격할 때가 아니라 답해야 될 의혹에는 답을 하고 그 다음 방어를 준비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지지자들을 설득해가는 방법이 아닌가 야당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가 만약 왜곡됐다면 그건 큰 범죄 행위죠. 네,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명확하게 하고 자료가 왜곡이 안 됐다면 그때부터는 제보자는 그만 괴롭혀야죠. 그건 당연히 제보자는 뭐 무슨 그분이 의도를 가지셨거나 안 가지고 이건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형사 재판에서 형사 사건에서 흔히 명예훼손 예. 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위법성이 조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 공익적 목적으로 예. 이제 사실을 적시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 때는 오롯이 공익적 목적만 있어야 되는가라고 예. 했을 때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예. 하거든요. 다양한 이유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피커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할 수 있고 예. 그것이 또 때로는 혹하기도 합니다. 예. 가장 손쉽게 그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닌 상황 같은데요. 뭐 제보자가 A고 B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설령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걸로 드러나요. 네. 설령 여당 캠프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네. 그 제보한 팩트가 정확하다면 음, 그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느 진영이 그건 문제 안 삼겠습니까? 그런 어떤 종류의 파괴력 있는. 근데 뭐 이제 그 얘기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의원님 모셔놓고 진짜 오늘 이 말씀 말고 하나 꼭 여쭤보고 지나가려고 제가 하나 쟁여둔 게 있는데요. 저거 있잖아요. 혹시 우리 당 이슈 예, 아닙니다. 그 정부도 관련 있는 재난지원금 문제 네. 말입니다. 네네. 제가 맨날 그건 모셔놓고 비판적으로 여쭤봤지만 88%대도 문제가 되는 건 지금 같은 사태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맞습니다. 다들 얘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기준과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은 그러면 손해 보라는 얘기냐 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80.0%는 구분하고 그 지적이 지금 나오니까 네. 아니 근데 이런 지적은 예상됐던 지적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전국민 재난지원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동의를 해버리시면 제가 이렇게 뭐 꼬치꼬치 여쭤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당인으로서는 저희가 또 어찌되건 야당을 설득 못한 책임도 그리고 또 기재부도 아니 정부를 야당 설득 못한 여기선 책임도 야당 책임 아닌 것 같은데 예, 여당 정부를 내부에서 설득- 막 그렇죠. 예.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책임도 저희 당에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1차적 판단착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판단착오가 있으셨으면 그럼 또 그 정책을 밀고는 나가야 되는데 또 지금 와서 또 90% 이게 무슨 동네 애들 사탕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무슨 왜 이러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는 상황에서의 또 행정적 누수 현상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소모되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 자체가 아니 뭐 삼성가의 아들까지 밥 먹이냐 했던 예전엔 그 오래된 논쟁이 다시 예. 한번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개탄스러웠던 거고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은 좀 학습이 되셨고 의지들을 모아주실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지급 기준 이제 향후에 뭐 손실보상 예의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 지급 기준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영역과 예. 그렇지 못한 것들을 구분해서 이제는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죠. 그래 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근데 이 논쟁과 논란이 100% 예견된 논란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88%의 국민들이 지금 당연히 또 저항을 하시겠죠. 못 받는 그 경계선에서 못 받는 분들은. 근데 지금 와서 또 2%더 준다는 도대체 이게 무슨 국민들한테 그래 조르면 사탕 하나 더 줄게 이런 것도 네. 아니고 저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이게. 네, 좀 궁색했고 예. 민망하긴 합니다. 실제 지금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예.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소득이라든지 또 자산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그것들을 산술적으로 평균 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보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이제 뭐 세대 변화라든지 이런 예. 것들도 있어서 지금 이 신청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 외에 사실상 소득은 높은데 자산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 집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 집에 새 사는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합리적으로 지원받아야 될 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분노스러운 국민들이 그것도 당연히 있고 있을 또 수 있죠. 뭐도 있는 줄 아세요? 그 못 받는 분들은 못 받는 분들대로 열받고 또 받는 분들은 요새 그 농담으로 특히 너희 집 재난지원금 받았어? 못 받았는데 하는 아이들은 약간 우리는 좀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예, 가능한 성골이냐 것 같습니다. 진골이냐 뭐 성골은 뭐 예. 기준으로 제가 그 얘기 보면서 그 기준을 그런 식으로 어떤 미세하게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밀어붙일 때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또 논란은 빤히 예상된 논란이 일어나니까 또 2%는 더 황당해요. 지금 보면은 그거 이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지 않은. 네, 일단 뭐 국민께 송구한 건 송구한 거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런 위급 상황에서 정부의 조력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차례는 배우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반드시 좀 뭐 이건 어느 당이 집권을 하건 좀 이런 거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태를 계기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 역시도 배워가는 과정이고 이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공고한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실제 뭐 지금도 오세훈 시장님이 하지만 오세훈 시장님이 지난번 시장직을 던질 때가 무상급식 문제였습니다. 그때보다는 뭐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은 뭐 다른 철학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첨예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하지만 지금 재난지급금 앞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합의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건 갑자기 여기에 또 홍준표 후보 갑자기 등장을 제 머릿속엔 등장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이제 경남도지사 하시면서 반대하셔가지고 학부모들의 반발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받으셨는데 그리고 또 뭐 공공의료원 폐지라든지 이런 관점이 지금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 사항에는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홍준표 의원님도 아마 과거에 본인의 그것들을 지금 국민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좀 바꾸시고 바뀌어진 태도를 또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드네요. 뭐 지금 뭐 홍준표 의원님 과거까지 꺼낼 때는 아니고요. 여당, 정부 여당이나 좀 잘하시면.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정치권에 앞서서 국민이 합의해낸 진보들, 국민이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합의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정치 발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여당은 부족했지만 국민은 한 단계 더 지켜내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상이 이제 이 재난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갈등이었지만 이제는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있다는데 저는 또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더 안 따져 묻고 뭐 끝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